저에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좀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거대 양당의 선대위, 그야말로 내우외환 속에 오늘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전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전국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제주도에 가서 이준석 대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안 가고 당사에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언을 했었는데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 윤핵관이라고 해서 그 표현도 나왔는데 좀 파악이 되신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없고요. 나이는 젊어도 당 이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다. 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전 윤석열 후보의 발언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에 못 간 것 같습니다. 우선 만남이라는 것은 특히 정치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정치인이 만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와 의미를 가지고 만나는 건데 일단 만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지만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만나러 와도 안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면 사실 만나러 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권성동 사무총장 이야기했습니다만 만나러 가려면 뭔가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가서 의견 조율이 된 다음에 만나서 사진을 찍든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준석 대표가 그 마음을 열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가는 건 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당사에 가서 회의를 하고 아까 저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정당성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잘 모시고 함께 된다고 하는 절박함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랬거든요. 그럼 둘이 완전 말이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정도 얘기해야 되냐면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를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뒤에 뭐 대표 할 만하다는 얘기는 아무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저도 말씀처럼 이게 저는 아마 광주 지난번랑 기시감이 드는데요. 광주 때도 저도 계속 얘기한 게 먼저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면 광주 시민들도 잘 왔구나 할 텐데 아무런 행동이 없다가 그냥 찾아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해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사조치하고 그다음에 만나러 가겠다 그러면 만나겠습니다.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간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만나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마나 한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두 분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사실 제주도로 갈 것이다라는 그 보도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도 뭐 제주도를 가려고는 했지만 네. 약속이 잡히지 않아서 제주도 가는 대신에 당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일단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취재진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뭐 방금 당에서 핵심 관계자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뭐 저는 뭐 무슨 내용을 논의하기에 그렇게 긴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왜 매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 측에서 이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예. 당 대표와 후보가 만나는데 의제를 사전 조율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걸 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후보와 만난 뒤에 저와 후보가 합의했던 일 또는 저와 후보가 서로 상의해서 결정했던 일들이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 만화 그 김종인 자서전 출간 기념회에서 제 18장에 있었던 내용 그런 것이 과거 김종인 위원장이 2012년 선대위에서 일할 때 그분에게 발생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당내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보는 우리 당의 최고 지휘관이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누구도 후보를 검열하고 주변에서 휘두를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당연히 허심탄회하게 후보를 만나서 100% 상의할 의사가 있다고 저는 어제 밝혔는데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그 조율이라는 것은 실망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주를 떠나가지고 타지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제 행선지가 미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제가 꼭 가봐야 될 곳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정치적 해석을 붙여서 이제 후보가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후보님이랑 만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하나가 꼭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강하게 지금 저는 공개적으로 지적합니다. 제가 어디 이준석 측 핵심 관계자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제 명예를 더럽힌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당내 인사와 소통하는 방식, 제가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당내에 충분히 다른 중요한 당직을 수행하시고 계신 분들도 가끔은 저에게 화가 나서 연락이 옵니다. 왜 이런 걸 나에게 대표가 공유해주지 않느냐. 저도 후보에게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공유 못 해준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지금의 운영 방식과 그리고 선거 진행 양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 그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윤핵관이라는 사람의 누군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람을 저격해 가지고 그 사람을 내치라고 하기 참 어려운 이유는 원래 그런 사람이 발호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묵인 또는 용인하면은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윤핵관을 걷어내도 또 누군가가 호강호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된다고 한다면은 윤핵관이 뭐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람 하나 저격해도 또 나올 겁니다. 예.
네, 질문 주세요. 오전에 그 후보가 후보 측 관계자가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다고 말하셨는데 그 사전 조율을 원하는 의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저도 그 송영길 대표와 당대당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외부에 뭐 외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전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이런 회의 과정이 있어서 이런 걸 진행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협의하자고 하는 것이고 정말 당의 협력 관계라고 방금 전에 또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당 대표와 후보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고 사전 조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외교 문서 서로 날인하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선거에서 이래 가지고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래서 애초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후보한테 열거를 잘 안 하는 것이 저는 제가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논의해야 되는 많은 사안이 뭔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관계자들에 의해 가지고 재단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후보가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울산은 가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울산을 갈 겁니다. 예, 울산을 갈 거고요. 원래 계획된 일정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을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가서 어떤 걸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울산에서 만나는 분을 제가 지금 당내 다른 상황에 대한 언론 취재 때문에 그분에게 신뢰하는 상황을 좀 원치 않아서 언론인들께 그 부분은 미리 공개 못하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후보님이 선거 캠페인 전략 그리고 지금 이 갈등 상황을 풀어나가는 방식까지도 뭔가 후보 본인에게 좀 일정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후보가 무한 책임을 준다고 계속 이야기해왔고요. 그리고 후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도 저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수정 교수를 임명한다고 하는 회의에서도 저에게 후보가 본인이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러면 임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제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은 남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도 무한 책임이고. 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제주도 기자간담회 장면 전해드렸습니다. 실장님과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갈등 상황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당내 인사와 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인사 조치를 사실상 요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윤핵관 누굽니까? 뭐 특정인을 지목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홍보비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제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그건 후보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기를 한 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단 그 발언만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문제 삼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에 쌓여왔던 것들이 이제 그 발언으로 표출이 된 것 같은데 후보 선출을 위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는 문제하고 이준석 대표와 당무성권으로 협의하는 문제 속에서 이른바 확실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을 전제로 한 윤석열 후보 측 정무 핵심 관계자라는 발로 여러저러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가 대부분 김종인 위원장을 비난하거나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기사였습니다. 그게 계속 쌓여왔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제 말한 홍보비 발언으로 이제 표출된 것 같은데 저는 후보가 홍보비 발언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그런 윤핵관의 익명성 비난 발언들을 언론에 흘린 사람이 있다면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른다면은 찾아서 조치를 하는 게 저는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말할 지금 자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먼저 취해줘야 후보가 그 정도는 해줘야 이준석 대표랑 대화를 하든 찾아갈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 보태면 네.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후보하고 윤핵관을 분리해서
사과하려는 것 같죠. 후보와는 직접 만나겠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리해라.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해서 다시 또 안 생기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후보가 이거는 묵인하거나 용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럼 뭐겠어요? 인사 스타일, 리더십, 정치적인 판단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돌려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특정인을 거명해서 이 사람들을 나간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다시 생긴다. 제가 보기엔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후보가 어느 정도 리더십이나 정치 스타일 아니면 이걸 바꿔야 되는 건데 본인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장면 저희가 그 전해드렸던 내용 정도까지만 놓고 보면 일단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선결 조건, 윤석열 후보가 나름의 성의를 좀 보여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이른바 거론되고 있는 윤핵관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그 발언을 이야기하고 윤핵관에 대한 인사조치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하나 내건 겁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뛰어 올린 거예요. 그동안 윤핵관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논란에 대해서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이걸 지금이라도 빨리 진상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발언했던 사람들을 확인해보고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바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서 다시 이준석 대표랑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선 전략, 그다음에 캠페인의 노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문제 제기한다면 이게 사태가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윤핵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조건 없이 두 분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그런 이준석 대표의 문제의식에 맞고 또 이준석 대표의 그런 패싱이나 이런 불편함이나 모욕감 같은 게 맞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것들을 실시간 중계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당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저는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홍준표 의원도 뭐라 그랬냐면 선대위 좀 바꿔라. 지금 올드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혁신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니까 직접 그 얘기 못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대위 체제로 안 된다. 이렇게 뭐 3김, 2김으로 안 되고 사실 혁신적으로 바꿔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 좀 정리해라. 그래야만이 이게 선거가 제대로 된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후보가 판단할 문제거든요. 근데 그냥 이준석 대표 훌륭한 분입니다. 뭐 저희들이 뭐 대표로서 논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를 어떻게 바꾸겠다. 아니면은 뭐 꼭 김종인이 아니더라도 선거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아직 뭐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께서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갈등 상황 계속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민주당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갈등이 계속 생중계될수록 이준석 대표는 피해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계속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지금의 당 관계에서는 의뢰 관계입니다. 표가 필요하고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자연스럽게 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된 이후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물론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방법 등에 따라서 좀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윤석열 후보는 조금 주춤하고 이재명 후보가 다시 상승세를 타는 것 아니냐 이런 경향성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이런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의 갈등 등이 국민적인 피로감을 가중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 선출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사이에 거의 뭐 지지율이 10% 이상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지율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추세가 그렇고요.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조사에서는 지금 뭐 동률로 나옵니다만 동률로 나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정당 지지율도 있어요. 정당 지지율이 저희 앞서는 것도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는 어쨌든 뭐 선대위도 혁신하고 당도 좀 내려놓고 변화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재 영입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아직 이제 선대위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물론 아마 이제 뭐 홍준표 대표도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김정인 비대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그래도 좀 시스템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쪽과 그렇지 않고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쪽으로 딱 아마 비교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로 10% 이상까지 차이가 벌려놨었는데 그게 다 빠진 상태고
지금은 이제 격차가 좁혀지고 동률도 나오고 사실 역전되는 결과도 나오고 물론 앞서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선대위 구성의 갈등과 난항 속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서 그것이 오롯이 다 전달이 된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에서도 이 위기식 속에서 선대위 구성을 빨리 완성을 하고 거기에 너 나를 가리지 않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노선과 올바른 전략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갖추어서 저는 진행이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간담회에서 만나려면 사전 의제를 조율하자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분이 전화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사전 의제 조율은 여야 간에 영수회담 할 때는 하는 겁니다. 당대표하고 당 후보가 하나의 정권 교체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데 사전 의제를 조율해야만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전달한 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한 측근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윤 후보한테 필요한 것은 그 측근들의 능력과 측근들의 올바른 방향들을 후보 자신이 다 가름할 타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지 않나. 사전 의제 조율이 아니라 합의를 먼저 물밑에서 해내고 그 합의를 먼저 해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 의제 조율은 너는 무엇을 요구할 건데 너의 주장이 뭔데 우리가 뭐 해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죠. 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는데 요구 조건을 제시해봐. 그럼 우리가 그 중에 들어줄 건 있고 못 들어줄게. 이거 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갑이고 너는 약간 을이니까 너 요구 조건을 한번 먼저 제시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또 두 분 모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그 가미가 좀 된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윤석열 후보이고 그 국민의힘의 당원을 놓고 봤을 때 당무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아니 그 대선 후보가. 그런데 지금 이런 내부의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갈등 상황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만났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2등한 후보이고 또 네.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사실은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끌어안아서 같이 가야 될 공동 플레이어인데 그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경선이 끝난 뒤에도 청년 플랫폼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행보를 했기 때문에 시급히 만나는 게 과제였는데 어제 다행히 저녁에 한 3시간가량 저녁 만찬을 같이 했고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홍준표 의원께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이러저러한 대선 승리와 관련된 조언들을 많이 했고 또 윤석열 후보도 그걸 다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그 공동 그 경선에 나섰던 분들에 대한 포용의 정신은 일단 확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 구성 때 합류할 것인지 그리고 바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계속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날선 비판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선대위 구성과 같은 배를 탄 정권 교체를 향한 그 동지라는 측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전망 좋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방이 하나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위한 자리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그 자리에 홍준표 의원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할지 안 할지도 분명히 밝힌 바가 없고요. 네. 또 선대위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어떤 자리로 갈지는 아직 전혀 논의가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상임 고문이나 이런 건 모르겠어요. 당 대표도 오래 했고, 근데 총괄을 맡는다는 건 선거를 지휘한다는 거거든요. 경쟁하던 후보가 총괄을 맡아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그렇고,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을 어제 만난 것도 둘이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사람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참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식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만납시다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오시면 제가 선대위에 이렇게 잘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거라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 홍준표 지난번에도 계속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이 당장 이제 발칙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에 상임 고문 마시겠습니다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유승민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선대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약간 일반적인 얘기는 한 거라. 월요일날 선대위 출범식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다음 주 월요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선대위가 출범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주말 사이에 극적인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주말 사이에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월요일 선대위 출범식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죠. 네. 사실은 당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식 하는 건 굉장히 보기가 민망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또 굉장히 또 극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그 해결의 또 방법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앞선 그 간담회에서 울산 얘기를 하던데 윤석열 후보가 울산행 차에 탈지 안 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는 게 맞죠. 네. 왜냐면 제주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나왔고. 근데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뭐 윤핵관인지 어떤 사람도 모르겠지만 아마 붙잡았겠죠. 아이고 이거 굴복하는 겁니다. 가면 이준석 대표한테 무릎 꿇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정치는 뭐 그런 뭐 가불관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가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의제를 조율 내역이 나오고 사실 어제만 얘기해도 뭐 이 대표 징계한다, 뭐 버릇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뀔 거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될 때까지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표가 되는 분이고 또 표를 줄 수 있는 지략가고 표가 필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 자존심을 앞설 필요가 없죠. 저는 이번에 제주 간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만난다고 하니까 주춤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울산이든 어디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찾아서 아까 분명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말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어느 행 차량에 탑승할지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국민의힘 소식은 좀 정리를 하고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조동연 위원장이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 안녕히 계시라면서 선대위원장직 자진 사퇴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전화 통화가 되었습니다. 좀 안도를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경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변인 사실 저희도 그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린 거 사실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 뭐 당대표를 포함해서 조동연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들이 지금 오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민주당 선대위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일단 본인이 어제 이제 사퇴를 잠시하는 표현을 했었고 이제 그거보다 또 약간 뭐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면서 표현이 그러기도 하고 연락이 안 돼서 아마 뭐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런 뭐치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뭐 굉장히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지금 가족 특히 아이들의 문제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 나오고 있고 강용석 변호사가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이름이라든지 사진도 공개하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도 이제 출마를 하거나 뭐 공직에 나온 건 아니에요. 선대위라는 건 아시겠지만 선거 기간에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아이들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게 다른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애들의 뭐 실명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하고 이런 게 많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히 저희들도 뭐 법적 조치를 할 거고요. 보고 사실 이제 본인도 이제 약간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송영길 대표가 오늘 주말에 만난다 했는데 아마 사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민주당의 그런 대응 과정에 대한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생활 공개 부분과 별개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꼭 지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10년 전에 어떤 사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까지 공격의 소재로 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그 관련해서 뭐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 문제는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강용석 그 전 의원처럼 그렇게 비열하게 저는 실명 공개하고 제3자인 그 자녀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그리고 문제가 제기가 바로 됐습니다.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영입 인사가 발표나자마자 바로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걸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다 드러났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초기 대응은 좀 분명히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는 최동욱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언론사가 혼외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대응은 무조건 부인하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검찰총장직 사태까지 갔거든요. 젊었을 때의 일이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철저히 반대하고 오히려 그 언론사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초기 대응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저희들이 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개인한테 뭐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안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답변했을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다 서류를 내잖아요. 뭐 가족관계 등록부나 아니면 관련 서류를 내게 돼 있는데 뭐 인재영입까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답변 과정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먼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에서 감췄는지 아니면 그건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에서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의사소통 과정이라든지 내용 과정 중에 아마 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변인께서는 주말 사이에 지나서 그 사퇴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사퇴 수순으로 간다면 지금 조동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영입 인사 1호로서의 상징성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와 그 선대위 내선 동급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을 추가로 다른 사람을 영입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인재 영입은 뭐 아마 계속 할 거고요.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뭐 이공상동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사실은 뭐 보통 당대표들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형태, 다른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아마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떤 그 상황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를 저희 시간대에 했었거든요. 저도 생중계로 좀 전해드렸는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재명다운 변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게 된 여러 가지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자신이 했던 말 중에 여론이 안 좋으면 바로 거둬들입니다. 또 자신의 기본 골격이 될 만한 공약들도 안 좋다고 그러면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변신에 능한 후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국 사태 같은 경우 사실은 19년에 그 조국 사태가 있었던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별다른 게 없이 그냥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는 집권 여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변신과 자신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조국의 강을 더 확실히 건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 올바를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민주당 안에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조국 세력이 또 굉장히 또 굳건하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벌써 나서서 그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돕기도 하고 같이 깐부가 됐습니다만 또 날석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선언했는데 열린민주당은 당 정체성이라는 게 조국을 옹호하는 당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아마 이재명 후보의 변신의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도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아마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나왔었잖아요. 나왔을 때도 조홍천 의원이 그날 얘기해가지고 네. 조국에 갔느냐 안 갔냐.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티끌만한 오류가 있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탈탈 털 수 있나 온 가족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또 법적으로 이제 유죄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과거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선이라는 건 미래로 나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거 문제가 저희들이 계속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인이 이거에 대해서 뭐 관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뭐 그 정도는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아닌데도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측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에 선을 긋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는 것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거 과거에 무슨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빼기 좋은 아버지가 전화해서 병원장 지휘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특실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보도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루하루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특실에 하루에 뭐 7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경제적인 그 불평등성의 그 격차에도 놀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 기재부 장관이 바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병원장을 통해서 응급실에서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서울대병원 특실로 입원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게 뭐 굳이 따지자면 사실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의 예산과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런 식의 과거에 답습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정말 놀랍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논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병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총리의 아들이 이렇게 특실에 입원할 수 있느냐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서울대병원 입원실이 코로나 병동과 비병동으로 구분돼 있었고 코로나 비병동에 있는 특실병상이 남아있어서 입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병실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뭐 이 해명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입원이 안 되는데 입원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 그게 일종의 뭐 압력일 수 있고 말씀처럼 뭐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해명한 거 보면 비어 있으니까 특실은 어찌 보면 이제 금액을 많이 부담하니까 사람들이 어찌 보면 물론 그걸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도 예를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지 아니면 특실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니까 비어 있으니까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건지 이제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보기에 아마 팩트 체크를 조금 더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그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좀 전반적으로 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예산안을 이렇게 처리를 강행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고 그다음에 정치 이슈가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본연의 일 중에 제일 큰 게 예산 심의를 하는 거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12월 1일 이전에 하기 법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러면 여야 간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걸 최우선 과제로 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는 건데 결국 또 이 부분에 또 흥청망청 있다가 사실은 임기가 이제 기한이 막 닥치니까 사실은 이제 여당의 힘으로 좀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물론 대선 전국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뭐 현실적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야당과 협의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왜 여당이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여야 문제는 아니고요. 다들 아마 어제 예상했을 거예요. 아 이거 새벽 되면 통과하겠구나. 원하는 대로 607조 정도 통과되는데 어쩌면 관행상 거의 매일 이래왔어요. 마지막에 몰려가지고 그것도 한 새벽 한 몇 시 돼서 통과하고 의원들은 다들 오늘도 뭐 새벽 몇 시 되겠구나 했는데 이 관행이 사실 말씀처럼 뭐 대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곧 나올 거예요. 여야 의원들이 본인의 또 지역구에 이런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 다 주고받고 다 했구나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이 제가 보기에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전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대선 전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돼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카페와 식당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데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도 내년 2월부터 도입됩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이 모두 포함돼 백신 의무화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36%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의 11%포인트 앞섰지만 격차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직접 조 위원장을 만나서 판단하겠다면서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생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면서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서울로 갈 것이라면서 윤핵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시험 문제 오류가 있었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생명과학 투 20번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0명 안팎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명으로 어제보다 300명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5,000명에 가까워 확산세가 거셌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명이 늘어난 736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을 넘으며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며 사망자도 속출해 어제 하루 동안 34명이 숨지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3,739명에 달했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의 78.5%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백신은 1차 접종률은 83%, 접종 완료율은 80.2%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8.1%로 전날과 같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9.9%이고 경기 85.2%, 인천 91.1%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2%로 하루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세종은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고 충북은 단 1개만 남아있는 등 전국적으로도 병상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강화됩니다.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찾는 대부분의 시설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축소하겠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방역 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앞으로 2달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확진된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도 변이 감염으로 확인되자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에 대해 선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 A군이 재학 중인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선제적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전면 등교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25일 재학 중인 초교에 등교했다가 당일 오전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곧바로 하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전염병연구소 NICD가 오미크론이 재감염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킨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전염병 모델링 분석센터와 보건부 산하인 NICD는 남아공의 역학적 데이터에 따른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지배종인 델타와 베타 변이보다 3배의 재감염 위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ICD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역학적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과 겨울철에 대비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봉쇄나 입국 금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을 포함한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고 미국 입국 요건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새 방역 대책은 일단 대규모 봉쇄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도 닫는 것 대신에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들을 설득하고 접종자 가운데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1,000만 명의 팔뚝을 걷게 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Go get your booster now. Go get it now. Booster shots continue to be free. We've already made available 80,000 locations, coast to coa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80,000 locations to get the booster. 또 가정에서 손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비용을 보전하는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요양원 등 다중시설은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게 빗장을 거는 대신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에 제출해야 했던 3일 이내 음성 확인서를 다음 주부터는 24시간 이내 것을 내도록 했습니다. 입국 후 별도 검사나 격리 등 추가 조치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 등 공공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And we are extending the requirement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to wear masks for travel on aircraft, trains, public transportation through the winter months. 다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국내선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집계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00여 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오름폭도 줄어서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 응암동에 있는 한 부동산. 매도 물량은 쌓여 있지만 매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인근에 있는 960여 세대 아파트 가운데 지난 10월 매매 계약이 된 건수는 단 한 건. 그야말로 거래 절벽인 상황입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접을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접은 부동산들도 있고요.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와 빌라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은 모두 8,147건. 한 달 전보단 15%, 1년 전보단 23%나 줄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00여 건. 이는 지난 2019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집값 오름세도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지난 10월 넷째 주 이후 6주 연속 축소됐고 전국 아파트값 오름폭도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파트값이 수년간 오르면서 가격 상승 피로감이 쌓였고 기준금리 인상과 종부세 부과 등 세금 부담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개발 호재가 나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서도 살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3을 기록해 기준치인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수급 지수가 기준치보다 아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으로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온 건 지난해 5월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치면서 3분기 우리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고 11월 소비자 물가도 9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우리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후 3분기 들어 성장세로 돌아선 후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은 1, 2분기에 비교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0.5% 안팎을 기대했던 시장의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지만 3분기 성장률이 0.3%에 거쳐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연 4.0% 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성장률 4.0%가 되려면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3% 소수점 둘째짜리에서 0.01%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4분기 1% 성장 달성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와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도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3.7%나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면서 내수 경기에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물가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여러 악재로 올해 4%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임명된 지 사흘 만에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조 위원장이 전화통화로 자신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송 대표는 조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주말쯤 직접 만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송 대표는 조 위원장에 대해 여성으로 2아이를 낳아서 힘겹게 살아왔고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홀로 발버둥 쳐온 삶이 정말 안타깝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조 위원장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폭로한 강용석 변호사와 가로세로 연구소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당황스럽다면서 이 대표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당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10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젊은 당 대표와 대선 대장정을 한다는 것 자체에 운이 좋다고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이 대표에 대해서 오해한 사실이 없고 늘 대단한 인물로 생각해왔다면서 이 대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만나서 얘기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오늘도 일정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가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장소를 옮길 예정이고 안 만나겠다고 선언한 것을 봤다면서 재차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홍보비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면서 이 대표가 소문을 들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서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모두 36%를 기록했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의 11%포인트 앞섰지만 그 격차가 없어졌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5%로 동률을 기록했고 모른다거나 없다는 응답은 15%로 집계됐습니다. 지지자를 대상으로 지지 이유를 묻자 이재명 후보는 추진력과 직무 능력을 꼽은 사람이 많았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와 공정을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3%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줄었고 반면 정권 유지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36%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늘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으로 불리는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어제 중국 텐진에서 열린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제츠 위원이 종전선언의 추진을 지지하며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이번 방중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다시 돌아와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아내를 보내서 자수하게 하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탄원을 올렸습니다.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호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두 차례 음주 뺑소니 사고에 피해자가 숨을 거뒀는데 사고는 어쩌다가 난 겁니까? 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18일 저녁입니다. 장소는 전남 장흥에 있는 지천터널 부근인데요. 피해자 64살 A씨가 자신의 17톤 화물차를 몰고 왕복 2차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가해자의 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진했습니다. 이 차량은 피해자 화물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는데요. 사고를 내놓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참변이 벌어집니다. 6, 7분 전에 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1톤 화물차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덮쳐버린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들이받친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사람을 치었으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두 차례 사고를 내고도 도주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추돌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운전자는 다행히 몸을 돌려 사고를 피했는데요. 이 운전자가 사고 직후 신고를 하는 사이 가해 운전자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람까지 들이받아 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가해 운전자 68살 문모 씨는 가드레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운전을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현장에 되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도 가다 보니 집 방향이 아니어서 차량을 되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고를 낸 가해자가 뺑소니를 낸 것 외에도 당시 음주 상태였던 데다가 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세 번째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두 차례 사고를 냈던 문 씨가 아니라 문 씨의 아내였는데요. 문 씨 아내는 현장에 와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뺑소니 사고로 인식하고 방범용 CCTV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히고 맙니다. CCTV에 찍힌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문 씨 아내를 추궁했고 결국 남편이 운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문 씨는 곧바로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문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 도주치사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네,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의 심경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탄원까지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진 피해자 아들과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담하고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아직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탄원서를 올렸는데요. 이 탄원서에는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마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으러 온 여성 앞에서 담당 수사관이 다른 부서 남성 수사관과 수사 기록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선배 수사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거라면서 같은 경찰끼리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같은 대학 남학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20살 여성 A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여성 청소년과 조사실이 가득 차서 형사과 조사실로 가 담당 여성 수사관 B 경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사과 소속 남성 수사관 C 경위가 조사실로 들어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B 경사는 C 경위에게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피해자 A씨의 수사 기록을 건넸습니다. 수사와 무관한 형사과 C 경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 사실 등이 담긴 수사 기록을 들고 나가 조사실 밖 간이 책상에서 읽었습니다.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항의하자 비 경사는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같은 경찰인데 무슨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형사가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색하고 같은 경찰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건 제주도에 있는 경찰관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수사관인 비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씨에게 친오빠가 가해자로부터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A씨는 본인 때문에 친오빠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란 생각에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오빠한테도 피해갈까 봐 너무 무섭고요. 2차 피해로 저를 찾아와서 보복할까 봐 너무 무섭고. 사실 너무 처음 겪는 일이었고 피해자로서 상당히 좀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친오빠까지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굉장히 불안해했고. 충남 아산경찰서는 비 경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구두로 주의만 줬습니다. 또 비 경사와 피해자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 속에 다른 수사관에게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또 다시 진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신변보호 대상자 피사를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찰이 무전기 개선과 전자충격기 확충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불시에 피습당해서 음성교신이 힘들 때 이른바 원터치로 위치와 지원 요청 메시지를 자동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테이저건보다 가볍고 사면발이 가능한 한국형 전자충격기도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전 경기 안양의 한 도로 포장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바닥 다짐용 장비, 이른바 롤러에 깔려서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숨진 노동자들이 하청 공사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업체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불법 하도급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한 업체가 도급받은 전기공사 등에 대해선 다시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출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2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어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장 초반 하락세를 극복하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에 힘입어 이 시각 현재 2,96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가 더 두드러집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1,000스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가 봉쇄 조치 대신 검사와 백신 확대에 방역 초점이 맞춰진 것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죠. 그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은 1,180원을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4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습니다. 다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의 증상 규모 유지 소식에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아침에는 추위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보다 낮이 더 춥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2도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모자나 목도리를 챙기는 등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부지방은 여전히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는데요. 낮까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내일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4도, 대전은 7도, 대구는 8도 등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휴일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산행 혹시 계획하셨다면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